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이천선에서의 정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약을 위한 정체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반락을 위한 정체일까요? 어쨌든 방향성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과 방향, 맥락을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되는지, 또 시장을 달군 종목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의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연방정부, 폐쇄국가 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슈를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연일 신고가 중인 한가 비스테온 공조, 어디까지 갈까? 퀵 오피스에 영향받은 인프라웨어. 현재와 미래가 모두 중요한 증시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3분기 이익 조정, 어떤 업종이 승리할 것인가?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열심히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FOMC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해외 이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테이퍼링 가능성이라든지 중국 경제 움직임이라든지 이외에 또 유럽 경제 움직임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당면한 과제는 미국의 정치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오늘의 이슈 건드리기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논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오바마 케어죠. 오바마 케어를 사이에 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양상이고요.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 그리고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법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양당 체제에서는 서로 계속 이렇게 내려보내죠. 의견이 다를 경우에서 상원에서 하원으로, 하원에서 상원으로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 합의 과정을 통한 전반적인 제출이 되어야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의 폐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검해 보게 되면 상원과 하원의 입장차가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는 10월 한 17일 이후에는 미국의 정부에 돈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주 정도 가량의 추가적인 협상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9월 말까지는 모든 게 결정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결정나지 않고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10월 달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9월과는 다르다는 거죠. 9월까지는 빠르게 재정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프레디 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줬던 이런 주택 관련 모기지 업체들의 수익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정부 부채도 빠르게 줄어들었고 시퀘스터를 통한 정부 지출의 감소가 전반적인 재정 적자를 빠르게 메워가는 양상이었는데요. 근데 10월은 조금 다릅니다. 연기금이 아니라 군인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에게 연금을 대규모로 제공해 줘야 되는 시기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만기 물량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약간 쪼들릴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정치적인 협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정말 폐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 폐쇄라는 게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의 정부 폐쇄라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을 모두 휴가 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정부가 정말 폐쇄되는 거고요. 미국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정부 폐쇄가 됐을 때는 한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급 휴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정부 폐쇄 구간 때는 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급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 폐쇄가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모두 손을 놓는 거죠. 그러면 연금 지급이라든지 중앙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정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이 되는 것인데 과거 사례라든지 최근 정치권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정부 폐쇄가 길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의외로 또 해결이 이번 주말에도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폐쇄는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30일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화요일까지의 전반적인 뉴스의 진행 여부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의 비토권 사회 문제를 두고 정부가 폐쇄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95년에서 96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때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두 번의 정부 폐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은 금리나 환율, 이쪽은 주가지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정부의 전반적인 폐쇄 구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시장 방향성은 위쪽을 보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빌 클린턴 시기에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정부 폐쇄 자체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영향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점, 금방 조정을 받았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금리 시장이나 달러 측면에서 보면 정부 폐쇄 구간의 금리는 크게 내려가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을 조금 고려하는 듯한, 즉 채권을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충격이 금방 흡수되는 양상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96년도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물론 경제 상황을 포함한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실제로 정부가 폐쇄되는 것만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지금 양당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전액 삭감해라라는 것이고요. 오바마는 지금 그 8년간 집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벌써 5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하게 오바마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 치적이 없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바마 케어, 미국에서 의료보험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한 오바마 케어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치적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공화당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오바마 케어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케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기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쪽에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 이것은 지금 정규직 대비해서 비정규직 증가율인데요. 이 논란이 나타난 때가 2011년 이후부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게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료보험까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물론 정부의 보조가 있지만 기업들도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과 관련된 부담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서비스 판매직과 같은 그런 일용직 근무자들의 증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또 건설 쪽의 일용직 증가도 있겠습니다만 오바마 케어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미국의 국민들은 과연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9월 달에는 40%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오바마 케어에 대한 시장의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바마가 이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할 것인가,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타결이 되더라도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은 현재 양쪽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이긴다,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인데요. 뭐 의외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이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충분한 플로우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이번에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시 한번 임시 타결을 하든지 아니면 부분 타결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지금 이 부채 한도 이 부분이 더 문제죠. 실제로 정부가 폐쇄되는 것은 계속 폐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쇄되었다가 금방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폐쇄와 관련돼서는 뭐 한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채 한도가 문제입니다. 부채 한도를 늘려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써야 될 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 부채는 지금 또 한도에 다다라 있는 상황에서 임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이 임시 예산이 다 쓰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도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조사기관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빠르면 10월 17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미국의 정부 갖고 있는 예산은 모두 다하기 때문에 뭐 연금을 지급한다든지 의료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예산이 마감되는 시기가 빠르면 10월 17일 정도, 늦으면 11월 5일 정도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놓지 않으면 이 구간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폐쇄 가능성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부채 한도 협상인데 이 지금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좀 더 더뎌지는 양상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요구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분리하자. 그래서 정부 폐쇄와 관련된 내용, 예산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라는 입장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걸 같이 묶어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월 중순 넘어가는 구간에 이게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부채 한도에 따른 일종의 또 디폴트 가능성, 디폴트 우려만 나와도 시장이 분명히 우려를 나타내겠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폴트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는다라는 개념.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저가 매수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와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한 상황에 가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뉴스가 지속된다면 이 구간보다는 이 앞전의 구간에서의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낯익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집이 세 보이고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죠. 바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입니다. 이 양반이 바로 이번에 그 상원의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통과될 만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무려 21시간 동안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죠. 나중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뭐 동화책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양반을 갑자기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지금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의장보다 더 리더로 부각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베이너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약간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보수주의자.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같은 것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리더가, 차기 리더가 이런 사람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우파 정부들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면이죠. 프랑스 정도로 제외한다면 거의 선진국들 중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모두 이제 우파 쪽의 성향을 가진 그런 정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 미국도 리더, 공화당이 이제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보수의 색깔이 점점 더 강한 사람 쪽으로 리더의 자리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챙겨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향후 또 어떠한 정치적인 협상의 문제가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과연 이 이슈를 어떻게 투자 전략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이 정치적인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별별 인덱스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졌던 구간마다 급등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소폭이나마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폐쇄 가능성, 부채 한도 협상의 지연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 보시면 고점을 친 이후에 금방금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쇄가 되더라도 길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길어봐야 2, 30일 정도. 이 안에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급한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과정 때문에 시장은 별로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길어지거나 만약 예상대로 체결되지 않았을 때 과거의 학습 효과를 고려해서 지난 2011년만큼의 변동성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는 FOMC도 마찬가지였지만 확인해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결과를 확실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의 지속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해결 국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체되어 있는 미국 증시, 다우도 S&P 500도 지금 모두 고점에서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죠. 이 정체된 양상을 위쪽으로 풀어낼 것인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더 가격 조정을 통해서 풀어낼 것인지가 곧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이나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지금 실적에 대한 일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10월 달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아직 외국인이 매도하거나 미국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상승 탄력, 즉 상단을 제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초반 정도의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지수는 좀 답답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10월 초반에는 단기 매매 정도,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시장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과거 대비해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수 대형주에 대한 급격한 투자는 우리가 좀 더 호흡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변동성은 FOMC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잘 풀리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전반적인 유입이 앞전의 강도처럼 지난 9월 초반의 강도처럼 강하게 유입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라비스테온 공주, 그리고 이제 나쁜 종목으로서 인프라웨어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핫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종목은 한라비스테온 공주인데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의 견조함과 함께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릴 때 만도와 함께 이 종목은 거의 빼놓지 않고 항상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의 이 뜨거운 이 가열 과정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밸류에이션은 비교적 뒤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가장 먼저 언급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밸류에이션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라비스테온 공주의 PER은 12배 정도, 지금 이 차트에 추가적으로 이후에 주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13배 정도를 살짝 넘어서고 있는 국면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PBR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P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7배, 6배 사이거든요. 그리고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 제일 비싼 거 해봐야 9배면 비싸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비싼 거 아니냐. 보통 6배에서 7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공조는 PBR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PER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인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제 공조라고 하면 한라비스테온 공조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로 이제 에어컨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공조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에어컨이 공조 이꼬르가 아닙니다.
에어컨은 공조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럼 정확하게 공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냐? 일종의 열을 어떻게 식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를 쓰거나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열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과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뒤에다 뭐가 달려있죠? 방열판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습니다. 이 방열판이 왜 달려있냐면 배터리의 이 방열 관리를, 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폭발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온도 관리입니다. 내가 이제 차 안에 타고 있는 나의 온도 관리, 히터나 에어컨도 그 공조의 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엔진이라든지 차 전체의 온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공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의 빅 이슈는 뭡니까?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연 엔진을 쓰지 않고 전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품들은 앞으로 점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조는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안 쓸까요? 여전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뀌어도 공조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라공조가 어떤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인데 이게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쓰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열교환기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엔진의 열을 배출한다든지 차 안에 이런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컴프레서라든지 냉매 히터, 내부의 열교환기, 이런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시면 지금 이 PTC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한라공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엔진에 열을 발생하는 주로 이 터보차저 같은 것들 쪽에서 자연흡기 시스템들을 많이 쓰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도 공조 부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에 접촉해서 열을 좀 방열해낼 수 있는 그런 부품들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라 비스테온 공조하면 에어컨 업체, 그러면 뭐 에어컨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이 뭐 터보 차량부터 시작해서 엔진의 효율화를 위해서 엔진은 다운사이징하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가변흡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의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또 열의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공조 시스템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라공조를 에어컨 업체의 이꼬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라공조가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 각각의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또 하나 뭐로 연결될 수 있냐면 바로 한라공조가 비스테온이라고 하는 공조 부분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합병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을 살펴보면 한라 비스테온 공조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물론 현대기아차의 납품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비스테온 공조 부분과의 합병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비스테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포드사의 최대 자동차 납품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의 매출 비중도 올라가고 있지만 유럽은 최근 유럽 포드가 잘 팔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 늘어나는 부분의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커스 디젤 같은 것들의 판매량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포커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드의 견인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그 다음에 뭐 북미 지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분기별 실적이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합병 효과와 함께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한라공조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글로벌화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화? 정말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많게는 90%, 적게는 70% 이상을 현대기아차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글로벌화 되지 않은 기업들이어서 현대차와 좀 같이 움직인다면 이 종목은 현대기아차 분리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고 현재 시장에 화두로 나서고 있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분기별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죠. 합병효과로 인해서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이익 추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출 추이도 지난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작년 2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견조한 모습이죠. 2분기 상대적인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개선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의 개선이 다른 급등하는 종목군처럼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우위, 또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느 정도의 움직임, 이 회사가 공조업체 중에서는 덴소를 제외하면 세계 2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투자 전략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쭉 드렸는데,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판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도 이제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뭐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연기금을 포함한 이 장기 보유 기관의 보유량을 빼면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매겨야 될까요? 이 밸류에이션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이전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자체,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하는 비스테온 인터내셔널이 성향 자체가 약간의 투자회사 성격입니다. 비스테온이라고 하는 원래 회사는 지금 자동차 부품사입니다만, 이 한라공조의 대주주가 되고 있는 비스테온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일종의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분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언제쯤 빠져나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빠져나갈 때나 되어야 우리가 밸류에이션 고평가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매각 이슈가 있어서 외국인들의 물량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이전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에서 특별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향후 실적 추이도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비교적 주가 높은 수준에 있고 밸류에이션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의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글로벌 부품사였던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라공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신규 매수는 쉽지 않겠지만, 신규 매수를 굳이 한다면 지금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단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들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꾸준한 홀딩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평가가 바뀌기 전까지는 쉽사리 그런 관점 관심 없습니다. 또 증권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 거의 다 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목표 가격이 42,000원, 43,000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관들이 물량 던져봐야 외국인들이 받아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투자 관점 필요 없습니다. 저의 투자 관점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투자 전략의 핵심은 홀딩 내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여전히 맞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면 밸류에이션이나 기관 매수와 상관없이 그때는 빠르게 조금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뉴스의 크기를 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핫 종목 한라 비스테온 공조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좀 콜드, 나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언급드렸다시피 인프라웨어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인프라웨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뭡니까? 결국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들과 직접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호환을 할 수 있는, 즉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엑셀, 워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 스마트 기기로 가져와서, 모바일 기기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면 앱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한 $20 정도,
2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은 바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팔 때도, 해외 이제 앱 시장에서 팔릴 때도 한 5월 달이었던가요? 거의 뭐 80% 정도의 가격을 막 할인해서 팔고 그러고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뭐 싱크프리의 가격이 실제로 앱 시장에서는 한 10,00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워낙 점유율이 높아서 그동안 꾸준하게 판매했습니다. 갤럭시 S3가 판매되면 결국은 인프라웨어의 폴라리스 오피스도 같이 팔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만큼 관계가 높았는데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지금 실적 추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갤럭시 S3, S4 전부 잘 되고 있고 갤럭시 노트 3도 잘 됐기 뻔하니까 이 종목에도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 비용을 일부러 지불하고 아예 인앱 계정으로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S4를 사면 그 갤럭시 S4 가격에 인프라와의 폴라리스 오피스 가격이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도매니까 좀 더 싸게 가져가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전망을 이렇게 좋게 봤는데 얼마 전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자극할 수 있는 악재가 나왔죠. 구글이 이제 퀵 오피스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배포하겠다.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퀵 오피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이 전망이 과연 맞을까? 당연히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리면 그동안 이 종목에 부여했던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에 지금 PER 개념 밴드가 나옵니다. 적자를 보였던 이 구간, 2011년도에 굉장히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이제 뭐 PBR 밴드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지금 2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을 받았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뭐다? 앞전에 살펴봤던 대로 2014년, 2015년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평균 PR이 한 뭐 20배 정도 내외라고 고려해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성장이 진실이 아니라면 앞으로 퀵오피스와 경쟁하면서 점유율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BR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PBR 개념도 현재 가장 높았을 때는 뭐 7배 정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3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3배 정도의 수준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 만약에 앞으로 성장한다면 뭐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이 불확실해졌다,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면 3배도 비싼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종목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고 여전히 또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프라웨어와 삼성전자 그리고 주요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이 2015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막 깎이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향후의 가능성을 보고 2015년도에 벌어들일 현금을 미리 당겨와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비교적 높게 부여한 것이었는데 그게 불확실해진다면 2015년까지 확실히 벌어들일 돈이 있더라도 시장의 시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이 종목에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지금 뭐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셀바스라든지 디오텍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자회사들 매출보다는 바로 이렇게 표시되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폴라리스가 흔들릴 경우 다른 자회사가 좋아져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폴라리스의 성장성이 훼손될 경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장의 그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고 성장의 동력이 꺾인다면 그동안 이 종목에 그 부여했던 가중치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폴라리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삼성전자와 꽤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다른 업체들과의 꽤 오랜 관계를 맺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퀵오피스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이거 버리고 이거 쓸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향후 시장 판도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 하나가 툭 던져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동성으로 투자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의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를 건드릴 때 10월 초반에 우리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를 말씀드렸다면 또 하나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 펀더멘탈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현대증권의 리포트인데요. 3분기 실적 하향이 예고되어 있다는 이슈입니다. 물론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고 컨센서스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살펴볼 만한 리포트는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증권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업종의 흐름, 현대증권의 예측과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이 리포트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저도 좀 선택하기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 틀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3분기 실적의 변동성이 지금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IT.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과거에 대비해서는 좋아지지만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업종도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소비재 쪽이나 이 소재 쪽에 있어서는 컨센서스는 좋아지고 있는데 현대증권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크게 나빠지지 않는 보합 정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여전히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의 3분기 실적이 조금 불안해 보인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의 전반적인 핵심은 뭐냐면 과연 시장의 기대치가 또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대치를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2000선을 넘어서 2050선이라고 하는 중기적인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2000선 부근 내에서 머물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느냐 이 부분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이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업종, 3분기에 상향되는 업종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증권권 제하고 컨센서스만 말씀드리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는 컨센서스 쪽에서 소재, IT 서비스, 네이버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소매업종, 음식료,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비교적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증권에서는 다른 업종은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지만 소재업종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소재업종의 실적은 오히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컨센서스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업종은 뭐냐면 운송업종들, 항공주라든지 해운주 같은 종목군들의 컨센서스는 여전히 별로 좋지가 않고요. 디지털 기기 쪽, 일부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이라든지 의류 쪽이라든지 미디어 쪽의 전반적인 실적은 조금 둔화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3분기에도 업종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맞는다면 현재 지금 오르고 있는 소재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혹은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현대증권의 예측이 맞다면 크게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까지나 지금 예측에 의한 퀀트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전반적인 흐름은 IT의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소재업종이 최근에 논란거리에 있고 그리고 나빠지는 업종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자, 분기 실적은 2013년 2분기를 바닥으로 2013년 3분기에 크게 증가하고요. 원래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죠. 2분기가 기업 실적 항상 바닥이었다가 3, 4분기에 좋아지는 모습들. 그래서 3분기에 좋아진 것이 4분기에 더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 컨센서스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자, 연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보다 14년보다 15년이 더 좋아질 것인데 다만 그 탄력은 2012년 대비해서 13년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었다면 2014년의 증가분은 좀 더 줄어들고 이쪽은 더 내려가는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지만 총량은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2013년부터는 정말 속도를 붙일 거다라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이제 본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기업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을 보면서 증시의 랠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업종별로는 조금 차별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의 관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죠. 자, 전체 기업들의 수익성의 ROE,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의 ROE, 그리고 매출액 대비 이익률을 삼성전자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ROE 같은 경우. 자, ROE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돈을 써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죠. 원래 회사라고 하는 게 내 돈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타인 자본과 내 자본을 합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이익률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돈으로 얼마만큼의 이익률을 냈느냐, 그 이제 성과 지표를 보는 것이 ROE고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ROE죠. 그래서 이 ROE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를 넣고 빼는 것에 따라서 비율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흔들리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건 매출액 대비 이익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넣었을 때 뺐을 때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또 뭐에 올인하고 있죠? 이익의 한 60, 70%가 핸드셋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갤럭시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갤럭시 시리즈 하이엔드 제품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하이엔드 제품 쪽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애플이 오히려 또 강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실적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에 따라서 추정 실적의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증권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포트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쭉 나타낸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퀀트 리포트들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꼭 챙겨보시면서 업종별 수익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체적인 리포트의 내용은 어쨌든 분기 실적은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를 뺐을 때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소지업종 같은 경우에 논란거리가 있다는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리포트를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환경들을 살펴보면서 3분기 실적이 과연 좋아질지 또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가 최근 또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 그리고 한국의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적어도 통화정책 쪽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죠. 최근 들어서 원화가 아주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엔화는 여전히 98엔대, 99엔대, 100엔대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원화는 지금 1100원대로 이탈을 해서 1070원대까지 급하게 내려왔다가 현재 정체가 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환율 쪽에서 만약에 과거와는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1050원대를 강력하게 깨고 내려간다면 결국은 이와 관련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레벨이 닿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여러 연구소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환율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박스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1050원권에 대한 이탈이 나타날지 여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 돈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외평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과연 환율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 측면에서, 이익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퀀트에서 살펴봤듯이 이익 전망이 맞기만 하다면 현재 지금 비싼 게 아니죠. 한국의 평균 PER이 9배 이상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 절대 비싸지 않다. 만약에 향후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진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과거 최대 좋았을 때가 12배, 14배 정도까지였으니까 충분히 위쪽으로의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흔들렸을 때 다른 이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시환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유가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때는 140달러까지 올랐지만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데요.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서 100달러 이상의 수준을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에 대한 부담들을 이미 충분히 경제가 흡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유가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PMI 개선됐다고 굉장히 박수치고 난리치고 있지만 수준은 여전히 이제 막 회복으로 돌아설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10월달, 금과 같은 10월달에 이 국경절 연휴를 고려한 여러 가지 물량들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환경만 쭉 놓고 살펴봤을 때는 좋은 요소도 있지만 불안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의 추정 오류와 함께 거시환경들은 4분기에도 실적의 연속성을 나타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갖춰진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제라고 하는 게 모든 조건이 다 좋아야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시환경 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만한 변수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변수는 이제 업종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화학업종과 조선업종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PR입니다. 자,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상 EPS는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뭐 컨센서스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컨센서스의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PR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요. 자, 그러면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EPS가 더 내려가지 않는 국면이죠. 여기서 이제 언제쯤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조선업종은 조건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종도 PR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지업종, 대표적인 산업지 업종인데 이들 업종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든지 원재재 가격이 정말 폭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만 이들 종목에 힘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0월, 11월 정도에 탄력을 또 분화시키면서 움직인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야한다면 이들 종목의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가격 자체가 중요한데요. 지금 열연, 냉연, 철근 전반적으로 가격이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그 거래되는 가격과 계약 가격 자체가 더 벌어졌던 것을 최근에는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가격들이 계약 가격인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실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최근에 거래 가격은 조금은 올라가서 그나마 과거 대비해서 오히려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유통 가격의 움직임도 여전히 실제 이제 이 가격의 움직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강 시장 쪽에서도 회복은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린다. 뭐 이런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 산업재 쪽 앞으로 실적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조선업종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요. 소재 쪽의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구간에는 여전히 좀 누리가 눈 크게 뜨고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조심스러운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재와 산업 접종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의 상승 정도로 만족을 하고 실적 발표 이전에 수급 동향을 보면서 빠르게 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전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한국 경기가 국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글로벌 경기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 것은 유럽 지표 좋아지죠. 중국 지표 좋아지죠. 미국 지표 좋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흥분이 들끓고 있는 건데 시티그룹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각 지역별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시면 지금 모두 정체입니다. 유럽도 정체, 미국도 정체, 중국도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3대 경제권이라고 보면 아세안이 물론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 EU,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향후 4분기 경기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이 3분기의 실적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움직인 것이었다면 4분기의 움직임이 만약에 둔화될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이해한다면 향후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또 시장의 기대만큼 지수나 주가도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인데요. 자,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코스피 200의 변동성, 일종의 빅스 지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3개월 평균과 1개월 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 의미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도 적어진 건데요. 왜냐하면 변동성 이꼬르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을 적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10월 초반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위험성은 뭐가 있죠? 바로 정치적인 변동성, 미국 정치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만한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시장의 민감도가 재료에 따라서 지수도 높고 변동성 지수는 낮으니까 오히려 악재가 났을 경우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0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수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주변 여건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담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히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좋죠. 외국인 중심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사고 있죠. 최근에 투신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도보다는 매수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고 나오는 그런 시즌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만약에 수급마저 불안해진다면 분명히 투자 전략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업이익은 IT나 자동차 정도로 제외한다면 여전히 내려가는 국면이거나 횡보하는 국면이다. 그런데 그런 예측마저도 틀린다면 최근에 주가 반등에 전반적인 이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투자 전략상에서는 종목별, 업종별, 업종 내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의 접근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IT와 자동차가 그나마 실적만 본다면, 다른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실적만 본다면 가장 나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여전히 부품 쪽, 그것도 부품 중에서도 글로벌 부품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에 올인하고 있다가 현대기아차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납품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변동성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는 계속 밝혀드리고 싶고요. LG계열 부품사들, LG전자를 포함해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은 애플TV가 향후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강조했던 뭐 종목군들이죠. 산업재 소재는 여전히 트레이딩 정도.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바뀌게 되면 또 실적 예상치를 못 채우면 바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죠. 지금 뭐 분리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강세가 외국인 매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매수 관점입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국면에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그때는 조금 종목을 갈아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IT 서비스나 콘텐츠 쪽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다면 이 주가의 낙폭이 벌어져 있고 모멘텀은 좋은 종목이 바로 NC소프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조했던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 관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종목 교체를 만약에 한다면 네이버에서 옮겨 탈 수 있는 종목은 아마 같은 업종 내에서는 NC소프트가 되지 않을까. NHN 엔터테인먼트보다는 NC소프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국경절 소비 관련주들. 뭐 오늘 크게 움직였던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리움크첸이라든지 위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베이직하우스, 락앤락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 이번에 여행법이 나왔죠. 중국의 여행법 핵심은 해외여행 덜 가라입니다. 가지 마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가고 국내 여행을 가서 국내에서 돈을 써라라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의 소비주들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종목,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 아예 뿌리를 박은 종목군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품 쪽에서는 뭐 코스맥스가 나와 보이고요. 의료업종 내에서도 오히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9월 한 달은 예상의 FOMC 그리고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벌써 23일째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주까지도 순환이 돌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또 한 번 순환매가 돌아야 되겠죠. 자, 그런 순환매가 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해외 정치적인 변수가 빠르게 좀 가라앉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3분기 실적의 결과물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실적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